무조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거의 사람 만나지 않고 지내면 아우 나가서 사람 좀 만나 그래야지 올바르게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친구가 매일매일 파티에 모임에 하게 되면은 아우 너 그렇게 살면 정신 없겠다 그러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파티에 모임에 매일매일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을 때 오히려 정신이 나거든요. 반대로 혼자 있는 게 진짜 좋으신 분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회사 나가서 닷새 동안 사람들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야지 다시 그 다음에 닷새를 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대인관계의 정의는 뭐냐? 굉장히 저는 넓은 정의를 갖고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굉장히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내가 요번에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내가 받으면 안 되겠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불안 척도라는 게 있는데 사회불안 척도를 하다가 보면 다양한 걸 물어봐요. 남들 앞에서 글씨를 쓸 때 불편하냐?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불편하냐?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쭉.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토플 시험은 되게 잘 봐요. 토플 시험은 가서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혼자 보잖아요. 혼자서 보는 시험은 되게 잘 봐요. 그런데 수능처럼 시험장에서 여럿이 보면 시험을 못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진짜 싫어라고 하고 본인이 그러나 나는 직장도 대학도 필요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선택하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건 너무너무 불편해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해서 아무런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대인관계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지요.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이랑 관계가 나빠지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냐도 우리의 대인관계 능력이 하나잖아요. 그 종료가 범죄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대인관계의 끝은 뭔가 하면은 누가 나랑 있고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맞고 내가 너무 화가 나면은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그 사람의 대인관계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을 치르고 나오면은 또 몇 년 있다가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에게 객관적인 피해를 주니까 절대로 우리가 취해서는 사회에서도 문제겠지만 본인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네 개의 기준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지 않고 남에게 객관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일주일 내내 100명씩 만나고 다녀도 나한테는 좋은 대인관계인 거고요. 내가 1년에 딱 한 명만 만나도 그거는 나한테도 좋은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남들이 우리한테 판정해주고 남들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 여기에서 가장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1번은 엄마고요. 2번은 아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은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사장님이 부사장을 통해서 부사장이 이사를 통해서 이사가 팀장을 통해서 팀장이 과장을 통해서 과장이 대리를 통해서 하는 대인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인관계는 보통 150에서 200 사이라고 해요. 이거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지 150에서 200이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가능할까 생각해 놓고 보다가요 결국은 초등학교 학급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30명이면 30명이 넘어가잖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 다 관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의 소대단이나 학급수나
결국은 우리의 오래된 경험에서 20에서 30명이야 한 것도 정해진 거지요. 그러나 저는 의미 있는 대인관계에 나한테 적정한 수가 몇이냐 할 때 저는 해보는 게 그거예요. 소리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계속 대보자고.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은 손가락 5개에서 멈춰요. 사실은 10개를 벗어나서 하게 되잖아요. 조금씩 느려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수는 별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의미 있는 대인관계라고 하니까 우리는 친구만 생각하잖아요. 이 의미 있는 대인관계에는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한 명 생기잖아요. 나는 나랑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랑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원수를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원수가 한 5명이 되잖아요. 5명을 대처하다가 보면은 나는 내 친한 친구 한 무리하고 한 1, 2년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친하게 지내는 대인관계가 아니라 원수를 포함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싶으면요, 원수를 잘 피해 다녀야 돼요. 절대로 외나무 다리 같은 데서 만나지 마세요. 어떤 대인관계가 나한테 맞느냐는 나의 성격에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항상 나는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하리, 그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하리 하잖아요. 만약에 그 다음에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그건 성격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여서 평생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이럴 때만 좋잖아요. 그럼 이럴 때만 만나세요. 저럴 땐 만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싫어요. 그러면 저럴 때만 만나세요. 네. 왜냐하면은 가끔 직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분인데, 그래서 손절하기로 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직장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하거든요. 얘는 이중의 얼굴을 가졌나 봐 해서 계속 멀고 지내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럴 때,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할 때는 나랑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이지만요, 저럴 때 편하게 지낼 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위의 얘기 들어보다가 보면은 20년, 30년 친한 친구여서 항상 우리 언젠가 한번은 의기투합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 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둘이 왼수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여행만 가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여행만 가면은 너무너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뭐 하자 그래서 힘들어요. 또 어떤 친구는 여행하지 않을 땐 좋은 친구인데 여행만 가게 되면은 너무 깔끔을 털어서 너무 힘든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는 여행만 안 가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별로 평소에 만나면 재미도 없는데 딱 나랑 여행만 가면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좋은 대인관계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성격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로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 되게 착해. 그 사람 되게 못됐어. 걔 되게 활발한 애잖아. 걔는 말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성격은 구성하게 되는 게 여러 가지 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격으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술이에요, 술. 어떤 사람이 술만 마시면은 뭔가 시비를 걸어요. 그거는 술주정이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거예요. 술을 먹었을 때 나타나면 우린 진심이라고 하지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맨날, 그 사람은 술을 마실 때만 맨날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진심은 술 마실 때 맞아요. 나는 술 마실 때밖에 그 사람을 못 보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대체적으로 술을 안 마실 때 90%를 만나고 술 마실 때 10%를 만나는데 술에 취했을 때만 다른 걸 얘기하고 다른 짓을 해요. 그거는 진심이 아니라 술이 그렇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외향적이면 적극적이라고 생각해요. 내성적이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거예요. 외향적이어서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요. 같이 일하잖아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외향적인데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데 적극적인 사람은요, 평소에 보면 조용한데요. 어디 가서 놀라니?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혼자 여행 갔다 왔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일 맡길 때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지요 해서 별로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친구가 이 사람 되게 일 잘한대요. 그랬더니 시키지 않은 것까지 딱 잘해와요. 내향적이지만 적극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적극적인데 긍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있으면 편해요. 알아서 다 하고 그런 다음에 항상 진짜 좋은 에너지를 뿜지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분들은 차라리 나아요. 남한테 방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데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좋다 좋다는 하는데 막상 절대로 나서지는 않아요. 세상에 진짜 힘든 거는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분들이에요. 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괴롭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폭탄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외향적이며 부정적이며 적극적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발한 대인관계를 추구하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주변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지옥으로 파탄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이에나처럼 새로운 모임을 항상 탐색하면서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동호회에 나타나잖아요. 처음에 한두 달은 그분으로 인해서 동호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요. 한 3달, 4달 지내잖아요. 그 동호회로 박살을 내버려요. 그분 때문에 다 딴 데로 가버려요. 또 그분들은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단톡방을 찾아다니세요. 결국은 그분만 빼고 다 옆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또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려. 못된 것들. 그러면서 또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모임과 또 다른 단톡방을 찾으면서 평생 이렇게 순례하면서 다니세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향적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열망이 반영되는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심리검사도 했는데 이 친구는 거리두기 타입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진짜 영업만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보면 꼭 영업을 하고 싶대요. 자신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멋지게 한번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실제로 영업직에 들어가기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상처받고 나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통은 멈추셔야 되시는데 이거는 무슨 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번엔 다른 세일즈를 해보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열망이 있게 되는 거죠. 또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지요. 나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면은 불편해하지만 나는 멋진 스타가 되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는 나의 인성에 있어서 나의 장점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장점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내가 사실은 고민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 떨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역시 어떤 사람한테는 처음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제일 맞는 게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처음 어디에 가거나 4달이 지날 때까지 아무하고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생한테는 너는 대학에 가게 되면은 꼭 학생회에도 들어가고 너는 꼭 동아리에 빨리 들어가야지 너는 행복하겠구나. 너는 지금은 네가 가는 대학이 싫다 그러지만 내 생각에 넌 노느라고 아마 편입시험을 안 볼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한테는 가게 되면은 절대로 모든 모임을 너는 피해서 다녀야 돼. 누가 처음 너한테 접근하더라도 상대방의 본색을 알 때까지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맨날 동네에 가서 놀아. 이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극추구도가 높은 사람은 신나고 재밌는 걸 해야 되니까 남이랑 어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위험의 피, 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남한테 요만큼만 잘못 얘기를 하게 되나요? 걱정이 무지 많아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요, 애초에 친밀하고 의존적이에요. 낮은 분은 거리두기 독립적인데요,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 거리두기 타입이면서 의존적인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아서 남이 도와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런 분이 아까 말했듯이 부정적이잖아요. 알아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막 뭐라 그래요. 이런 분인도 너무 잘생기셨거나 너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직장 상사 중에요. 이런 분들이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굉장히 주도적인 거로 착각하거든요. 이분들은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도 일을 못해요. 그런데 친밀감 추구형이고 의존적이 아니다가 보니까 남을 갈구면서 의존적인 거예요. 인내력이 강하면은 나랑 싫은 사람들도 잘 견딜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의 폭이 내가 필요할 때는 넓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내력이 약하면은 괴로운 거를 잘 못 견뎌요. 자율성은 얼마나 내 뜻대로 해야 되냐는 건데요. 자율성이 높으면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대감도 높고 그래서 공감도 잘하고 굉장히 착하고 그러면서 겁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 옆에 하나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다 부탁하면 해주거든요.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삶은 진짜 이런 분이 인내력이 강할 땐요. 남들한테 다 도움이 되면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런데 이분이 디프레션에 빠져서 인내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후회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되게 겁도 많고 착해서 우리 가족 사람들이 다 원망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그 집은 파탄이 나요. 그래서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인관계에 가질 땐 사실요. 성품이 문제인 거예요. 나랑 같건 나랑 다르건 상관이 없어요. 성품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남을 미워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우리는 다 원만하게 지내요. 남을 매우 미워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서로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남만 미워하더라도 옆에 있다가 보면 피곤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잘 사냐, 연애가 잘 되냐, 회사 생활에서 동료와 잘 지내냐,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남을 미워하는 성품과 본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격이 달라도 싸우고 성격이 같아도 싸워요. 자, 조심하자.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저런 사람을 갖다 도대체 왜 만나주겠어, 내가. 나는 저런 사람 멀리하지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저런 사람 만나주게 돼요. 저 사람을 안 만나지 설마 만나게 될까 하는데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은요. 나는 저 사람의 장점이 이런 단점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장점이 단점을 갖다 눈을 덮어주고 만날 때는 짜증나지만 뒤돌아서게 되면 귀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손절은 어쩌다가 이 사회에 이슈가 됐어요. 저는 손절이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제 가설을 세워봐요. 옛날에는요, 한 동네에 100명이 모여 살았어요. 50명 정도가 모여 살았어요. 맨날 보고 살아요. 손절할 수 있을까요? 맨날 보면 못 보고 살아요. 지금은 안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손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얼굴 많이 안 보더라도 SNS로만 계속 만나게 되는 옅은 친구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손절해야 될 일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손절에 대한 수요가, 심리적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절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요. 멀어져야 손절이에요. 그런데 손절에는 어떤 심리적 통쾌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손절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일단락 끝난 것 같거든요. 내 마음이 왠지 편해져요. 그래서 나는 손절했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으면서 상대방한테도 손절 당했어라는 느낌이 가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손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이때만 기다렸어. 손절 당해서 너무 좋았다고 걔가 얘기했다는 거를
나랑 멀어지기 위해서 멀어지고 싶었는데 내가 손절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그게 나한테 손절이 될까요? 손절이 안 될까요? 손절이 안 되지요. 김이 새는 거예요. 나는 손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내가 손절했다라고 얘기해서 나랑 멀어질 수 있는 기회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떡하느냐? 네가 이렇게 나를 뒤에서 얘기했다면서 하면서 다시 반격을 취해서 손절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손절의 심리적 수요예요. 그 통쾌함과 그 단칼이.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손절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싫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인간관계를 갖다 끌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징징대든 화를 낼까 무섭던, 네? 아니면 나한테 뭔가 이익과 손해를 줄 수 있든지 간에 뭔가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보통 손절하고 싶은 사람은 남도 보통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계획적으로 일부러 통쾌함을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손절하는 쪽은 저는 보통 그다지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멀어지고 서서히 멀어지다가 안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도저히 화내고 차단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고통이 누적되고 뻥 하고 터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싸우고 헤어지는 것밖에 나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이 오고요. 네? 그때 뻥 하고 우리는 헤어지면 돼요.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계획적이고 깔끔한 손절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너무 내가 손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갖다 너무 인간관계에 끌려가고 남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으로 나에 대해서 너무 비굴하고 억울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